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네. 자, 3프로 다이어리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사실 중원사정 별로 안 좋으시고. 아유, 그럴 때일수록 뜨거운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격을 4년째 계속 3만 원으로 고수하고 있죠.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3만 원 고정이에요. 네. 우리까지 올릴 수는 없죠. 뭐 네. 그 이익 나는 건 다. 네. 네. 자, 그러면 독립하는 청소년들이 가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허혁재 위원님 모시고 미래에서 허혁재 위원님 모시죠. 네.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세팅과 뵙겠습니다. 허혁재입니다. 네. 미래셋 허혁재 위원. 자, 뭐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강남에서도 이제 급매 성격의 물건들이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나온다 그러는데 예. 지금 허혁재 의원님께서 보시는 부동산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대부분 변동성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변동성이 지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이 강남도 이제 30일째 만에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남 불패도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심리가 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 불패도 끝난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런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가 좀 신뢰할 만하거든요. 근데 주간 단위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라고 해갖고 월간 단위로 좀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예,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2021년 10월달이 고점이었거든요. 고점에서 작년 하반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떨어지고요. 예, 근데 올해부터 가격이 올라갔는데 서울 기준으로 해갖고 한 13%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5% 빠져 있다. 10억 하던 게 작년 말에 7억 5천까지 빠졌고 그게 올해 막 회복을 하면서 8억 5천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점 대비 15%.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차트를 보시면은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모두 다 전년 말 대비해서 다 올랐죠. 특히 많이 오른 게 서울이 한 13.4%. 서울이 탁월하군요. 예,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발표가 11월 15일 날 공표했거든요. 얼마 전이죠. 네. 근데 9월 달 발표를 하면서 10월 달 잠정 지수 변동률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빠지네요. 전국도 마이너스, 수도권도 마이너스, 지방, 서울 다 마이너스입니다. 서울이 더 마이너스네요. 예. 이건 이제 전월 대비예요? 이거는 예,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예, 예. 잠정지수 예. 변동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9월 달까지 올랐던 가격이 조금 10월 다시. 달부터 가격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 추세가 변경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의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이 하락 반전하는 거 아니냐. 예,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나오고 실거래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가 감소한다. 예, 예. 그래서 예. 올해 상반기 때 가격이 막 올라갈 때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래량도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예, 그 다음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왜 거래량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냐면은 작년 하반기에 서울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681건밖에 안 됐습니다. 역대급이었죠, 그때. 예, 역대급을 적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평균적으로 한 2,800건 정도 거래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3배 정도가 늘어나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나 보니까 거래량도 많아지는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가격은 9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요. 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8월에 이제 3,859건 찍었다가 9월 달에 좀 감소하고요. 네. 10월 달 데이터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됐는데 3,000건은 못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3,000건이라고 해도 다른 때보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절대 많은 게 아니죠. 그쵸?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이게 거래량 데이터를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1년 동안에 평균 7만 6천 건이 더 거래됩니다. 네. 예, 그리고 4만 건 이하로 거래된 적이 2006년 이후에는 작년하고 올해밖에 없어요. 거래가 엄청나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래가 많이 돼 보이는 거는 작년에 거래가 워낙 안 됐기 때문이고요. 작년은 진짜
역대급이네요. 역대급 거의 빙하기, 동파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만 건 이하 거래됐을 때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 보기에는 4만 6천 건 거래됐었고요. 2021년도 4만 4천 건 거래됐거든요. 이때가 경기가 안 좋아갖고 요새 누가 집 사 이럴 때였습니다. 이럴 때 4만 건 거래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올해도 4만 건 넘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단기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야, 저점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대출도 뭐 특례 보금자리도 해준대, 규제도 풀렸대, 뭐 금리 막 올라가던 것도 약간 둔화됐대. 네. 이러면서 거래가 아주 없던 것들이 좀 숨통이 트였던 거죠. 이게 거래가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2012년이 예. 최경환 장관이 나와서 예. 그 저 비즈니스 집사라고 12년이 그때인가요? 그 직전 아니에요? 정확하게 LTV를 풀어준 건 2014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완전히 예. 너무 안 좋다고 했을 맞습니다. 때가 44,000인데 예. 이제 뭐 회복돼서 뭐 전고점 간다고 하는 게 36,000이네. 예.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거래가 많이 보인다는 거는 워낙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이고. 작년 대비. 예. 거래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늘어나죠.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보통 민간 데이터에서 매물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 3개월 전보다 12%가 늘어났습니다. 12%나? 예. 그러니까 전국으로 보게 되면은 46만 건이었던 매물이 지금 52만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적체되고 있고 거래는 안 되고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지금 약간 변동의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뭐 기존에 집을 사시려고 하거나 파시려고 하는 분도 관심인데 이런 부동산 시황에 제일 민감한 분들이 입주하시려는 분들. 예. 야, 내가 입주할 때 하필이면 이러냐. 입주 물량은 어때요? 그냥 입주하는 거는 사실 문제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집을 팔고 입주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 집이 안 팔리는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집이 안 팔려서 입주 못 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게 있는데 입주 물량 때문에 지금 가격이 뭐 약간 하락 반전하는 초기로 보여지는데 아니다, 곧 반등할 거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이유가 물량이 부족하다. 여전히 공급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급이 많다 적다 얘기할 때 이제 그래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만 많은 거냐, 뭐 2만 원만 많은 거냐 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구 갖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인구의 한 0.5% 정도 아파트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울 인구가 지금 940만 명이에요. 0.5% 하게 되면 한 4만 7천 호 정도 입주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인구가 아니고 아파트 재고 물량 갖고도 합니다. 아파트 재고 물량의 한 2.5% 정도는 입주해야 된다. 근데 아파트 재고 물량이 187만 호니까 그거의 2.5%도 한 4만 7천 호입니다. 그래서 4만 7천 호 정도가 돼야지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앞에 그 차트를 보시면은 4만 7천 호 넘긴 게 2019년, 2020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이제 3만 3천 호 정도 되고요. 내년이 최악이에요. 예, 공급 물량 자체에는 입주 기준으로. 입주 기준으로요. 11,000호밖에 입주를 안 하거든요. 아. 이 11,000호가 역대급으로 최적은 입주 공급이 물량입니다. 없다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분양을 할 수 없고 분양하고 인허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락 반전했어도 이거 하락이 곧 반등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들 많이 하시는데 네. 여기에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공급만 보잖아요. 근데 서울 아파트 얘기할 때 수요를 되게 얘기를 안 해요. 수요? 예. 수요는 늘 일정한 거 제가 아니에요? 이게 질문 드리면은 네.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네. 이게 맞네 아닌가요? 맞죠? 맞죠? 네. 이거는 잠재 수요입니다. 음. 그러니까 잠재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잠재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근데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서울에 집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싸면 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르거든요. 네. 이게 실질 수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공급 얘기할 때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요와 공급을 할 때는 이 잠재 수요가 아니고 실질 수요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집 사고 싶은 사람이 많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집 사고 싶은 사람. 지금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언제 집을 살죠? 뭐 집 필요할 때 사야 되겠지만 올라갈 때 사고 싶어 하거든 대부분이요. 근데 지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집 사고 싶어하는 지금 집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 수요를 갖고 보게 되면은 예측하는 게 되게 심플합니다. 올라가겠네 네네. 공급 부족하니까. 근데 실질 수요까지 보게 되면은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떨어지니까 좀 기다려 볼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 내년에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 힘든 게 2012년 보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측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공급량이 적었을 때입니다. 2만 호예요. 근데 2012년도에 가격 어땠죠? 약했죠.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 물량이 적다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사람의 실질 수요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근데 보여집니다. 실질 수요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나요? 실질 수요 예측은 되게 힘들어요. 이게 결국 심리 싸움이고 지금은 우리가 실질 수요 예측하려면은 금리라는 것도 이제 만약 지금 고금리가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좀 돈 빌려서 살 수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격이 또 반등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기사를 보니까 요새 계속 가격이 올라간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약간 심리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수 예측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거는 사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작동했습니다라고 그냥 당국의 정책이 실질 수요를 만들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당국이 실질 수요를 좀 만들었죠. 만들었죠. 특례 대출 같은 것들로. 예. 근데 또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이게 뭐 사실 주택 정책 플러스 뭐 인구 정책까지 포함한 거긴 한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거 만약에 집 없는데 결혼했다 그러면 저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되게 파격적으로 좋던데. 예, 조건이 그죠? 좋죠. 지금은 대출 금리 하게 되면 보통 4%대인데 네. 낮게 받아도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안만 발표됐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심플하게 매매할 때 9억 원 이하면 5억 원까지 빌려주겠다. 2% 내외.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 5억 원, 수도 지방 뭐 4억 원 해갖고 3억 원까지 빌려주겠다. 이것도 2% 내외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수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허들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름에서도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지 신생아 특례 대출이잖아요. 일단 허들 자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은 없겠죠. 결혼했다 이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결혼하고 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로 안 받을 이유도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 살 때는 대출 금리가 싸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이 그러니까 집이 필요할 때 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자금이나 대출 같이 모든 자금 상태를 보고 사는 것도 많지만 또 사람들이 올라갈 때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이 금리를 싸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나 집 필요하니까 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내려가는 트렌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들 지금 안 써도 내가 좀 이따 써도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늦게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1월달에 발표되면서 좀 시장을 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그 특례 보금자리론 정도까지 이게 파급 효과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집단이 좀 작으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49인데 결혼했어요. 신혼 이건 되죠? 신혼 되지. 뭐 정확한 시행 규칙은 안 나왔는데 아니, 뭐 나이로 신생아니까 정을 안 하지. 되죠. 신혼이니까 되죠. 예. 근데 그러니까 돌싱인데 결혼해도 되죠. 그거 뭐 법으로 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신혼은 신혼이니까 재혼도. 아니 질문이 요즘 뭐야? 그래서 썸바디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진짜 이거 한번 꼭 받아보자 했고 잠정 이혼 후 재결합. 대출 받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까지 하냐? 이거 모르시네. 요즘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까요? 요건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8,500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다라고 하면 2.7에서 3.3%고요. 소득이 그보다 낮다라고 하게 되면은 1.6에서 2.7%. 그러니까 야 그건 진짜 매력적이더라고. 예. 1.1%대 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의 한 하프 정도에서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 그런 생각이 나니까 이거 빌려가지고 내가 빌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
금리는 낮습니다. 그렇게 예. 하면 안 되지만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톤은 허혁재 위원님은 내년 시장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시는군요. 일단 지금은 이제 일시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제2 하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등이 끝났다. 반등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제2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폭은 2022년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네. 그 정도까지 이제 낙폭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것보다 좀 낮은 낙폭에서 천천히 빠질 거로 예상됩니다. 근데 천천히 빠지는 게 더 무서운 게 천천히 빠지면은 같이 빠집니다. 뭐가요? 가격이 다. 예전 2021년도에는 송파는 많이 빠졌는데 강남하고 서촌 적게 또 빠졌어요. 버텼죠, 거기는. 예. 그다음에 강남에서도 압구정 하나도 안 빠졌어요. 네. 너무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나 저 가격에 못 팔아 나는.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 펀치가 커졌거든요. 근데 천천히 빠지면은 지역적인 펀치가 좀 줄어듭니다. 다 같이 빠지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강남이 먼저 떨어진 이유도 그동안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아니 보니까 뭐 이제- 신고가 있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압구정 여전히 뭐 신고가죠.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도. 강남 쪽에서 좀 떨어지는 것들이 대치나 개포 여기 워낙에 대단지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개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해서 25% 떨어졌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10% 수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재건축 이슈라든지 누가 봐도 입지가 좀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없고 거래 하나 더 있으면 뭐 고가 찍고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었죠 지금까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예. 물론 총선이 이제 뭐 지역 뭐 이런 개발에 대한 공약을 여야 불문하고 다 내니까 예. 그래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그 총선 전에 이렇게 잘 활용해서 파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많이 팔려고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 약간 좀 대부분 다 빌공짜거든. 이렇게 좀 뜬다 싶으면 그때 차라리 이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근데 안 빠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총선 공약 때문에 뭔가 발표한 거는 네. 대부분 이제 워낙에 금리가 높고 청년들이 집 사기 어렵다 보니까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청년 주택 드림, 청약 저축 이런 것들 있었는데 뭐 지역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그거는 좀 대출을 필요한 사람이 싸게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지역적인 이슈는 최근에 가장 컸던 거는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게 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것도 있는데 네. 그 이제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이 지역, 대부분 표를 지역에. 얻으려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정부 중앙정부 차원 그거 말고 예. 뭐 강북강변 지하화 뭐 그렇죠. 철도 지하화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경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집 팔고 싶은 사람은 어유 야 이거 내가 팔아야 되나? 근데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야 좋아지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그게 선거 끝나면 우야무야 돼. 그래서 이제 팔고 싶은 사람 그때 파는 게 낫겠다는 생각. 근데 저는 뭐 사겠다는 사람도 그런 정책이 안 있으면은 뭐 좀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가격이 빠지는 트렌드다라고 하기 좀 기다릴 분이 또 오히려 많을 것 보일 밀리려고 거고요.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일기 신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여야가 또 같이 뜻을 모아갖고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 특별법은 크가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겠다. 그러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죠. 또 두 번째는 용적률이 보통 230에서 250% 수준인데 이걸 300%까지 올려주고 뭐 최장 500% 올려주겠다. 그러면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가 뭐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기 신도시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면은 중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사업이 빨리 되고 사업성이 좋으니까. 물론 이제 올라가는 용적률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너무 기부 체납을 너무 적게 하게 되면은 특혜라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질 거고 기부 체납을 너무 많이 하라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싫다 그럴 거니까 뭐 하지만 이게 기부 체납을 잘 하고 용적률 500% 받았다라고 네. 하면 사업성 좋잖아요. 그러면은 일산이나 분당에 계신 분들 사업성 잘 나오고 깨끗한 집에 살겠네. 중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생각합니다. 왜요? 장기적으로 500%잖아요. 네. 그러면 인구 밀집이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그러면 그게 당연히. 벅적벅적해요. 네. 그러면은 주거의 질이 떨어집니다. 뭐 서울도 250%인데 주거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시기 뭐 얼마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15년 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3기 신도시들 만들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위치가 좋아요. 음. 그런데 거기는 더 쾌적해요. 음. 예를 들어 500%가 아니고 250%야. 그럼 위치 더 좋아? 인구 밀집 적어? 그렇겠네. 근데 가격도 뭐 새로 분양해서 싸. 그래서 인프라도 예전에 했던 걸 다 해서 더 고도화시켜서 만들어? 그러면은 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입지도 안 좋아, 이 주거 밀집도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경쟁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에도 선호도가 더 높아져요. 야, 외곽 가서 뭐 이렇게 복잡복잡 하려면? 외곽이라고 하긴 그렇죠. 너무 이제 출퇴근이 편해지니까. 하지만 뭐 경기도에 이제 출퇴근이 좋은 곳 갔는데 여기 너 복잡까지 캐? 아유, 그러려면 서울이 더 낫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냥 좋다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일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뭐 재건축을 이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서울의 일부 대단지 그 재건축도 한 20에서 30년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음마 아파트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온 게 한 20년 이상, 30년 된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입주한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네. 같은 경우에 네. 추진위원회 되고서 입주할 때 2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그래서 22년입니다. 근데 그것도 도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그거를 그죠? 예, 맞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겠지. 예. 네. 자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은 집 살 때 아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집 살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이 떨어진 거는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항상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냐를 맞추기 되게 어려웠지만 결국은 미국발 고금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게 많거든요.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그널은 미국 금리가 인하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페드가 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지. 지금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2%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한국이 다체적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내릴 수 있는 폭은 적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먼저 움직여 주는 걸 봤을 때 그때 뭐 들어가라는 얘기보다는 그때부터 약간 스탠바이 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매매가가 이제 9월에 정점을 찍고 10월부터 약간 하락하는 모양새와 달리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전세가는 원래 그 시장이 끝나기 직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의 후반부에. 근데 지금은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가 되다 보니까 야, 어떻게든 빌라에 아파트가 전세 돼. 안 살아. 탈출해야 돼. 그래서 아파트로 그래서 위에서라도 아파트로 전세로 가는구나. 가는 거고요. 야, 아파트 전세 가는 것도 좋은데 나 돈 좀 모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집 사. 그래서 아파트 매매도 조금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집 살 돈은 아직 없지만 야, 요새 청약도 가점제가 아니고 4월부터 추첨제도 있대. 청약 기준이 그래도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 전세 사기발 이 이슈가 아파트의 전세, 전세값을 높였구나. 매매, 청약 이슈로 다 몰리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세가는 좀 더 올라갈 걸 보여지고 또 입주 물량이 적다는 거는 사실 전세가에는 강세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에 좀 붙겠죠. 붙는데 보통 전세가를 높아지게 되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 사느니 집을 사. 그래서 매수가 매매가 또 늘어납니다.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네. 근데 그게 2008년도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35%였거든요. 근데 그게 2013년도가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갈 때인데 그때 63%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이 47%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의미가 있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네. 시작하고 그 이후에 전세가율이 한 60% 육박할 때 그때가 좀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허혁재 위원님은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모셨으면 좋겠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자, 저희도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에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 TV 오늘 아침 라이브는 쭉 이어져서 오프닝 벨 라이브 계속해서 네.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